네, 우리가 배워야 할 고전소설 구운몽은 서사갈래에 속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봉산탈춤은 극갈래에 속한 것처럼 이번엔 서사갈래에 대해서 또 배워볼게요. 자, 우리 이야기 참 좋아하잖아요. 즉, 서사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227쪽 가장 중요한 부분에만 밑줄 그으면서 핵심만 같이 봐요. 서사란 무엇인가? 사건을 펼쳐낸다는 의미. 자, 사건을 펼쳐낸다는 의미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사건을 펼쳐낸다. 즉 이야기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사갈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요. 자, 서사갈래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존재합니다. 자, 인물은 욕망이나 감정, 윤리관이나 세계관, 시대적, 지역적 조건, 시대적, 지역적 조건은 즉 배경이죠. 그 모든 것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사건을 이끌어가요. 자, 그래서 다른 인물 간의 관계나 다른 사건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작품이 종결되기까지의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구성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작품의 구성들을 그 소설의 구성들 배울 때 간단하게 다루고 했었어요. 자, 작품이 종결되기까지 모든 과정, 다른 인물 간의 관계, 또 사건 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든 과정 등을 구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참 많이 이런 서사 작품들을 배우면서 또 다뤄왔던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서술가의 관점은 시점이라고 한다. 이런 요소들을 배워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전체 대단원의 흐름은 이 서사갈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설화를 봅시다. 자, 설화는 개념이 뭐다? 구전되는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흘러오는 이야기. 할머니들이 들려주셨던 바로 이야기예요. 자, 설화는 지금 인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등장되어 왔는데, 자, 설화의 종류 볼까요? 신화, 전설, 민담. 우리 간단하게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화는 무엇인가? 자, 신화는 어느 정도의 내용은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신성한 위협을 달성하는 이야기다. 여러분들 모든 족속에게는 신화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설. 자, 전설은 왠지 조금은 특별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주로 끝나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동반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지어졌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증거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민담. 민담이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평범한 인간이 결국 또 주로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흥미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참 재밌어하는 이야기들이 민담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구운몽, 고전소설 구운몽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고전소설의 종류부터 먼저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예, 내용상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자, 전기소설. 우리 문학사에서 소설의 시대를 알리는 출발점에 존재했어요. 전기소설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 양식의 첫 번째 작품, 이 작품은 기억해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금호신화. 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데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학습활동 중에서 간단하게 드러나는 것이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조금만 단어 설명을 위해서 좀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자, 금호신화는 그 금호신화 안에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에요. 이생규장전이. 이생이 담벼락을 통해서 바라봤다라는 뜻이거든요. 규장이 누구를 바라봤냐? 이생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최낭. 서로 사랑해서 잘 결혼해요. 그런데 최낭이 홍건적의 난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죽게 돼요. 죽은 최낭으로 이 작품은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은 여인이 환생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은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생규장전이에요. 아, 이런 판타지.
너무나 기이한 이야기죠. 자, 기이하다는 뜻에서 기이한 이야기라는 뜻이 바로 전기예요. 기자가. 선생님 전기문하고 좀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이 전기문이잖아요. 위인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그게 바로 전기문이거든요. 그 전기라는 글자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전기 소설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기이한 부분들이 고전소설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전기적이라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배워야 될 고전소설 구운몽은 어떤 소설에 속할까요? 자, 바로 환몽소설에 속해요. 구운몽 할 때 그 몽자가 바로 꿈몽자라고 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이야기. 자, 이때 그 꿈속 사건이 깨달음의 계기가 돼요. 즉 현실의 고민이나 문제가 꿈속 사건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대표작이 바로 구운몽이십니다. 그리고 구운몽의 아류작이라고 할까요? 구운몽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그것을 비스무리하게 따라했던 작품들, 아류작들이 있어요. 옥루몽, 옥년몽 뭐 이런 등등의 작품들이 또 이 유형에 속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영웅소설. 우리가 사실 고전소설 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요 안에 속해요. 자, 이 영웅소설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 등장하는 영웅소설들도 마찬가지죠. 비범한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딛고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입신양면하며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질 만한 작품은 홍길동전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만한 작품들을 주로 한번 예로 적어보죠. 자, 그 다음에 가문소설이 또 있어요. 자, 가문소설은 그 집안 내에서 가문 간의 갈등으로 여러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주인공의 또 나중에 누명이나 오해가 해소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는 주로 그런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배울 구운몽을 쓰신 김만중 씨가 사시 남정기라는 작품도 썼거든요. 자, 이것은 사시와 교시라는 두 여인을 집안에 들임으로써 그 여인들끼리 서로 사이가 나쁘죠. 그래서 사시가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나중에 그 오해와 누명이 풀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문소설이죠. 그 다음 판소리개 소설. 우리가 판소리개 소설도 고전소설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 판소리개 소설에는 그 판소리가 지니고 있던 운율감이나 현장감을 조금 살려서 작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소리개 소설로서 우리가 흥부가를 배웠잖아요. 그거는 흥부전으로. 뭐 다른 작품도 많이 알죠.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등. 네, 판소리가 그 소설로 정착된 부분이에요. 우리 현대소설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현대소설 배울 때 그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조선시대 영조 임금도 즐겨 읽었다는 최고의 인기소설 구운몽. 구운몽의 주인공은 불도를 닦던 승려 성진인데요. 어느 날 깜빡 잠이 든 성진, 꿈속에서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환생해 팔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속세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 성진. 그는 과연 승려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진이 느낀 인생무상의 깨달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때는 중국 당나라 시절,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온 육관대사.
육관대사는 형산 연화봉에 절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성진은 육관대사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하루는 육관대사가 자신을 여러 번 찾아와 설법을 들었던 동정호의 용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아끼는 제자 성진을 용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용왕을 만나고 돌아오던 성진. 그때 마침 연화봉을 구경하던 팔선녀와 만나게 되는데요. 팔선녀는 남악에 사는 위부인의 심부름으로 육관대사에게 선물을 전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죠. 성진은 이 팔선녀들과 어울려 서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놀다가 해가 다 기울어서야 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공명을 날리고 부경화를 누려야 하는데 난 이렇게 한낱 승려의 몸일 뿐이로구나. 성진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내 이놈!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가 팔선녀와 논일다 잠시 마음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어디 한번 직접 느껴보거라. 화가 난 육관대사. 결국 성진과 팔선녀는 잠시 마음을 흐트린 벌로 인간 세상에 환생하게 되는데요. 성진은 중국 회남 수주현에 살았던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성진과 함께 놀았던 팔선녀들은 각각 진채봉, 개서몰, 정경패, 가춘은, 적경홍, 난양공주, 심효연, 백능파 8여인으로 환생을 합니다. 이 8명의 여인들은 모두 양소유와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흥미로운 만남 2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 사도벼슬을 하는 지발의 딸이었던 정경패와의 만남. 양소유와 정경패의 집안 사이에 혼담이 오가게 되자 정경패의 모습이 궁금했던 양소유. 그녀를 몰래 보기 위해 검은 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해 정경패 집으로 가보기도 합니다. 이후 양소유는 장원급제해 정경패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8명의 여인 중 정말 특이한 인연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병서를 읽고 있는 양소유. 한 자객이 비수를 들고 찾아오는데요. 토본국 찬보의 명을 받아 원수의 머리를 가지러 왔나이다. 대원수였던 양소유의 목을 베러 왔다가 전생의 연을 만나게 된 여인 심효연. 이 여인도 전생의 팔선녀 중 한 명이었지요. 그렇게 인간 세상에 환생해 팔선녀를 모두 만나고 벼슬이 승상까지 이르러 인간으로서는 최고라고 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양소유. 양소유는 벼슬에서 물러나 황제에게 취미궁을 하사받아 한가로운 삶을 지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소유는 부인들에게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스승을 찾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등장한 노스님. 노승은 뉘시오? 허허, 10년을 함께 지낸 나를 몰라본단 말입니까? 10년을 함께 지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제가 꿈을 깨워드리리다. 노승은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두드렸고 잠에서 깨어난 성진은 양소유로서 살았던 부귀영화의 삶이 하룻밤 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진을 향한 육관대사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성진이 대사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바로 그때 팔선녀들도 함께 찾아와
불도를 배우고자 간청을 올립니다. 이렇게 성진과 8명의 선녀는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배워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여 훗날 모두 다 함께 영원한 행복의 세상 극락세계로 가게 된답니다. 구운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기서 여러분께 잠시 귀한 손님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에서 날아오신 서포 김만중 작가님이십니다. 김만중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소설이 이렇게 후세까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유, 저는 그저 유배지에서 아들을 걱정하실 저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소설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 꿈에도? 그래서 제목에 꿈 몽자가 들어간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9는 성진과 팔선녀, 즉 중심인물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5는 이 작품의 인생무상, 인생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은 환몽구조라는 이 작품의 구조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까마득한 후세의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 가운데 문학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구운몽. 구운몽은 세련된 전개구조와 사실적 표현으로 조선 후기 소설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 소중한 당신의 꿈은 진정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제 교과서 236조. 자, 구운몽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는 작가 김만중 씨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그 김만중 한번 보았는데요. 김만중 씨는 실제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17세기 숙종 당시의 문신입니다. 네, 숙종이 어떤 왕이었죠? 여러분들은 장희빈으로 아주 숙종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선 후기의 문신인데, 이런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문신이에요. 한글로 쓴 문학이어야 진실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국어 중심적 문학론을 펼쳤어요. 대단히 획기적인 겁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으나 한글을 쓰는 양반층이 없었어요. 한글은 제대로 된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글로 글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본인이 유배 중이었어. 그래서 유배 당시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노모를 걱정하면서 노모를 위해서, 노모가 소설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노모를 위해서 읽기 편한 한글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대요. 자, 2개의 소설을 쓰셨는데 이 사시남정기라는 소설 또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숙종이 장희빈 때문에 인현왕후를 폐위시켰던 그 사건을 소설로서 각색해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시남정기를 그 궁녀들이 한글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읽고, 그리고 궁녀들이 서로 간에 막 돌려보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 궁녀들은 쫓겨난 인현왕후를 잘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장희빈 또한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숙종이 읽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숙종 당시의 사건을 또 소설로 만들어서 소설이 직접 그 숙종이 그것으로 인해서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돼요. 대단히 훌륭한 작품들을 쓰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앞부분 줄거리 우리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중국 당나라 때, 자, 이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지요. 네.
당시에 원래도 중국 배경으로 많이들 쓰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문제 소지가 있어도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소설은 중국 배경이 많습니다. 자, 인물은 누구누구 나오나요? 예, 육관대사. 대단히 중심 인물이시죠. 이 육관대사가 이 불교를 설법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공간적 배경 한 번 더 남학 형산 연화봉에서 불법을 베풀어요. 그때 어떤 인물이 용왕께서 법회에 또 참석해요. 너무 위대한 인물이 오시니까 육관대사는 이 성진을 용왕에게 보내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용왕의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누구? 위부인, 형산의 위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또한 뭐 선녀시겠죠. 이 위부인이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누구?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으니까 줄거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성진이 생각하기를, 자, 성진이 거기에서 뭔가 향기를 맡아요. 이 꽃 향이 왜 나지? 이 물에서 웬 꽃향기지? 그때 등장한 인물들 팔선녀죠. 팔선녀가 다리,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진과 팔선녀가 이때 만납니다. 성진이 육환장, 그 스님들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에는 고리가 이렇게 6개씩이나 달려 있었대요. 그것은 스님들만 들고 다니는 지팡이니까요. 이게 성진이 스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육환장을 놓고 공손히 제배하여 말하였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인물들이 성진은 불교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팔선녀는 선녀, 신선 이들이 등장하는 기본적인 종교 배경이 도교적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작품은 불교적 성격과 도교적 성격이 막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성진의 현실 세계거든요. 이 현실 세계 자체가 신선 세계예요. 그러니까 꿈은 오히려 인간 세계로 가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인간 세계를 꿈꾸게 되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신선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작품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보살이여. 자, 팔선녀를 뭐라고 불러요? 여보살이여. 예, 불교의 승려다 보니 불교적인 용어로 여자분을 부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빈승은, 자, 우리 인물이 가리키는 이름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서 지금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건지, 그 글자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빈승은 자기를 일단 낮추는 표현이에요. 빈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지금 누구 얘기예요? 다 전부 다 성진이죠. 스승의 명을 받들어 저 산 밑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러? 용왕을 만나러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이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게 말을 어쩜 이렇게 공손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저 좀 지나가야겠어요? 라는 말을 이토록 길게 합니다. 그때 팔선녀가 당장 비켜줬다면 얘기가 안 되죠. 자,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자기들을 막 소개해.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누가? 팔선녀가 이 위부인의 시녀들이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먼저 팔선녀가 사실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실제로 길 하나를 비키지 못한 어떤 갈등으로 등장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남녀 간에 서로가 관심 있어요 라는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둘의 어떤 갈등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뭐 대단히 싸워서의 갈등이 아니죠. 이것은 실제로는 수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저런 수작을 걸다니. 예. 여러분들도 좀 아시죠? 예. 요즘에 사용되는 용어로는 작업이죠, 작업. 수작으로 이어짐.
일단 팔선녀가 먼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생각은 성진도 어느 정도의 느낌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성진도 또한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비껴달라는 말을 너무 멋지게 했어. 팔선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도 역시나 그냥 비껴주고 싶지 않아졌어요. 자,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하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 구절은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남녀 구분이 있다. 이 남녀가 서로 구별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남녀가 서로 어쨌든 간에 좀 서로 비껴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는 절대 안 된다. 남녀가 서로 구별이 있으니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시 조선인 시대에만 해도 얼마나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희롱하는 계기가 되죠. 선생님, 희롱이 뭐예요? 원래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남녀가 희롱한다라고 할 때는 서로 관심이 있어서 서로 조금씩 건드려보는 그런 것을 희롱이라고 해요. 자, 이 다리가 매우 좋고 첩들이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길에서 남녀가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앉아 있으니까 당신은 다른 길로 가세요. 오, 굉장히 세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세요. 성진이 뭐라 그래?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그때 이제 드디어 본심 드러내십니다. 옛날 달마존자는, 여러분들 달마승 알아요? 달마승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시잖아요. 이 스님은 실제로 중국 선종의 시조라고 해요. 한 종파의 어떤 시조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죠. 이분의 그림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은 그림 달마승 그림. 달마존자가 실제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는 상당히 말하자면 불교인데 약간 성격으로는 어떤 무속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신통한 도술들을 부리는 그 스님의 이미지로들 등장하고 있네요. 자, 달마존자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이거 화상은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요? 화상은 그 수행을 많이 한 승려를 화상이라고 해요. 자, 이분들은 지금 누구를 표현했어요? 이게 성진이잖아요. 성진께서는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원래 불교에서 도술을 배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신선세계잖아요. 현실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실제로 능력을 주고받고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이제 아녀자는 원래 여자를 좀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확 낮춰서 어찌 여자들과 이렇게 길을 다투고 계세요.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때요? 라는 어떤 표현입니다. 지금 서로 간에 뭔가 한번 희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자들이 너의 네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고 말을 했다면 이 남자로서 가만히 있고 싶어지지 않겠죠. 거기다가 선녀 한 명도 아니야. 지금 예쁜 여자 아이돌 한 명이 나와도 지금 황홀한데, 아이돌들이 요즘에 때로 나오시잖아요. 8명씩 막 9명씩 이렇게 막 나오면은 여러분들, 남학생들 그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냥 남학생들도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데 매일매일 TV로 이렇게 바라보다가도 정말 길 바로 한 앞에서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도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텐데, 여자라고는 전혀 보지도 않으면서 도만 닦고 계시던 스님께서 이렇게 팔선녀를 봤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예, 성진 마음이 지금 풀어질 대로 풀어집니다. 자,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네, 벌써 웃고 있죠. 예, 진작 웃고 계셨을 거예요. 팔선녀를 보자마자 만면의 미소 띄우고 계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성진은 사실 불교에서는 불가의 어떤 계율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시게 됩니다.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소. 아, 길값이 뭐야? 아, 당신들이 뭔가를 받고자 하는 것 같군. 가난한 중에게 어찌 돈이 있겠습니까?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습니다. 실제 명주 구술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지요. 그들이 정말 불교에서 배웠던 그런 도술이 있었다면 그 도술은 절대로 아마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었을 텐데 성진은 그 행동을 하십니다. 자, 손을 들어 복사꽃까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오리가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불교의 계율을 어기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성진이 이렇게 불가의 계율을 어기게 되는지 아시겠죠? 스님이 선녀를 만났는데 그것도 8명의 선녀를 한 번에 보고 또 남자로서 뭔가 능력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하다 보니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센스 있으면서 여성의 마음을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어떤 행동이지 않았습니까? 팔선녀가 각각 그것을 주어서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우와, 이 멋진 이 슉 하고 올라가는 장면. 팔선녀는 팔선녀대로 여운을 엄청 남겨주면서 슉 올라가고 싶었겠죠. 네,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멋진 장면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첫 만남 강렬해요. 자, 성진이 이들을 본 뒤에 어떤 생각으로 바뀌는가, 그 부분이 중요했죠. 성진이 석교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이미 마음에 두었어.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으나 마음에 남았어.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보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너 왜 이리 늦었느냐. 자, 진실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진이 벌써 마음에 딴 생각을 품었음을 얘기하지요.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걸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어도 됐어. 성진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됐을 거야. 그런데 이 팔선녀를 만났던 것을, 이거를 감추고 있어. 왜 이토록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 마음에 뭔가 딴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이겠지.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자, 육관대사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 육관대사는 이미 그런데 알고 있어. 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원래 참선하는 방은 되게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그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어요. 성진이 8선녀를 본 뒤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얼마나 황홀했겠어, 그치?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자, 이 사람이 마음에 이제 드디어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자, 이 마음에 품게 되신 생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스님이 내가 남자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면 이거 뭔가 조금 달라지시잖아요, 그렇죠? 자,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뭐지? 이 스님들은 원래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데, 자, 공맹의 글을 읽었다라는 것 자체가, 공자와 맹자가 어떤 사상의 중심입니까? 유교 사상의 중심이죠. 일단 유교적인 가치관에 지금 언급됐다라는 거,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그리고 임금을 섬기고 싶다? 임금을 섬기고 싶다라는 것 자체도 자기가
어쨌든 간에 신하가 되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유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쭉 가봅니다.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자, 장수와 정승, 즉 문무를 겸비한 장수도 되고 싶고 정승도 되고 싶고 그리고 입신양명하고 싶은 유교에서 가장 높이 치는 가치가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세하는 것이 유교에서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이거 관직에 나가면 옥대를 차잖아요. 옥걸에 조여하고 궁궐에 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겠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자, 공명을 날리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후세까지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것, 양명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것이 대장부의 일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 유교적인 삶을 동경하게 된 거예요. 자, 성진이 누군데? 스님인데 유교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어? 우리 부처의 법문이라 하는 것은, 우리 부처의 가르침은 한 바리떼의 밥, 원래 그 스님들이 밥을 어디에다 담아요? 바리떼에다 담잖아요. 자, 그리고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을 위한 것들이죠.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당연히 그 도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셨겠죠. 그러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이것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쓸쓸한 정말 힘든 일이기는 하죠. 그렇죠. 이 불교적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고민에 빠지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8선녀를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고민들을 다 하게 된 거잖아요. 자, 일단 원래 수행 중이었던 스님이었잖아. 그런데 그간 되게 많이 절제했던 어떤 것이? 욕망이죠. 이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야. 스님이 그 8선녀를 만났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물론 남자로서였던 욕망도 있어요. 그런 모든 욕망이 확 한 번에 들어 올라진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유교적인 삶, 대단히 세속적인 삶인 거죠. 불교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세속적인 부귀영화야,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전부 유교에서는 굉장히 긍정하고 더 잘 출세해라, 더 너의 이름을 떨쳐라 라고 가르치는 게 유교거든요. 이 유교적인 삶을 어떻게 동경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동경하자마자 뭐에 대한 회의가 생겨? 이것이 불도를 수행하는, 이 불도를 수행하고만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이, 이 남자로서 나는 이거 왜 이러고 사냐 라는 식으로 불도에 대한 회의, 불도를 증진하는, 불도를 수행 중인 자기 자신에게 회의를 느껴요. 자, 성진이 8선녀를 본 뒤에 고민에 빠진 것, 이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일단 시작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